네. 오늘 이제 보내준 자료를 기반으로 원래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숙제를 했어야 돼요. 저희가 실습이거든요. 실습을 하지 않으면 열심히 많이 들어도 큰 의미가 없어요. 마치 아이들에게 인강을 듣고 오늘 공부한 거 잘 이해했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네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혼자 풀어봐라고 하면 못 풀어요.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지난 시간에 1강을 듣고 난 다음에 2강에서는 실습을 할 겁니다. 미리 읽어보시고 관련된 내용들을 좀 준비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오늘 또 바쁘신 관계로 참석을 안 한 분도 계시고요. 또 영상을 제공해 준다고 하니까 영상만을 듣기 위해서 또 안 드신 분도 계시고요. 이래서 혹시 몰라서 제가 추가적인 자료를 넣느라고 조금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공대에서 지금 어찌 보면 가장 핫한 계열 쪽에 하나가 반도체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주제를 정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많은 아이들이 착각한 게 반도체 학과를 가려면 반도체에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반도체를 가고자 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내가 물리학과를 가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전자공학과를 가도 되고요. 전기공학과를 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통신공학과를 가도 괜찮다는 겁니다. 꼭 그 과를 가야지만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학부모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대학을 한번 다녔다고 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과를 졸업하고 난데 그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하는 친구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어요. 우리는 이미 경험을 다 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갖다가 너 그거 하고 싶어? 그러니까 너는 이과를 가야 돼라고 막연하게 또 생각해서 아이들에게 지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거기에 봐보면 꼭 반도체 학과 말고도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통신공학과, 로봇공학과 다양하게끔 소개를 한 이유가 이런 활동을 하더라도 반도체 학과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반도체 학과를 갈 때 성적이 좋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대학교를 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을 때의 대안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상담할 때 그런 내용도 학부모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선택은 학생과 학부모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반도체학과 가기 위해서 또 이것뿐만 아니라 공대를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수학과 과학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위권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영어가 매우 중요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수업 자체를 영어로 하고 원서책을 보고 영어로 레포트를 작성해요. 근데 내가 영어가 안 돼. 그러면 가서 엄청나게 힘들 수 있고 중간에 전과를 하거나 자퇴를 하는 경우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실험을 해보고 싶은데 막상 실험을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아이들은 뭐냐면 여러 가지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친구와 차별성을 별로 느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간단한 거라도 실험을 해보면서 그걸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인터넷 공간 속에서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들이 이미 공개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 맞먹을 정도로 앞으로 큰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생겼어요. 벤처기업이. 그 이유가 뭐냐면 반도체 설계만을 전문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애플의 컴퓨터 또 M1 칩보다 훨씬 더 성능이 더 좋은 반도체 칩을 설계해서 너도 나도 이걸 갖다가 달라고 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인력들도 매우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뭔가 공장을 차리거나 기업을 차리거나 할 때에는 많은 돈이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발달하기 때문에 성능이 좋은 노트북 하나만 있어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대부분 설계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접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는 지금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를 거의 뭐 1위가 될 만큼
30% 이상을 갖다가 지금 선점을 했어요. 그래서 선두에 놓여 있는데 문제는 그게 수익을 그렇게 많이 창출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가 별도로 필요해요.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가 삼성의 운영체제의 대표적인 게 엑시노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엑시노스가 저렴한 핸드폰에만 들어가지 고가의 핸드폰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구글 거라든지 또는 인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갖다 개발하기 위한 걸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면 당연히 운영체제만을 생각하는데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전력 반도체도 시스템 반도체이고요. 여기 보면 카메라 이미지 센서도 시스템 반도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드라이버에 관련된 내용들도 그다음에 통신 장비 그다음에 이런 각종 센서 이런 것들도 다 시스템 반도체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준이 낮은 것부터 수준이 높은 것까지 다양하게 있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갖다 최근에는 각각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 보드 안에 이 반도체를 일괄로 정리해서 그걸 일괄로 이렇게 수출하거나 판매하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반도체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도 같이 알고 있어야지만이 아이들에게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알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 이제 이런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미적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미적분을 갖다가 좀 못했을 때에는 나중에 수업을 따라하는 데 있어서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대를 가면 4년 내내 미적분만 해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는 손으로 풀고요. 3, 4학년 때는 컴퓨터로 풀어요. 그래서 일단 미적분이 기본적으로 알아야지만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인공지능 수학까지는 공부를 했을 때 좀 더 수준 높은 문제. 그래서 인공지능 수학을 배우는 것은 나중에 대학교 3, 4학년에 컴퓨터 수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과 관계 연계해가지고 이제 수학들을 배우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같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과생들이 사탐을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 따기가 힘들고 오히려 성적이 안 나와서 등급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과목보다는 이처럼 사회 과제 연구나 사회 탐구 과목이 따로 있어요. 이런 걸 들으면 성적이 절대평가로서 A, B, C만 나와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반도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최근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챗 GPT가 발전함으로 인해서 어떤 반도체가 더 유망할 것인지 또는 이런 인공지능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직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뭐 등등 충분히 연계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거리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식당만 좀만 가더라도 이렇게 배송하는 로봇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송 로봇이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뭐 이런 것들 등등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대부분 다 뭐예요? 자신의 진로에 관련된 내용과 사회 현상을 갖다 접목해서 탐구하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학과제 탐구라든지 또는 물리학 실험이라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다양하게 실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반도체 학과니까 반도체 관련된 실험만 냅다 쓰려고 하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물리학 실험을 열심히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거 하나에 너무 매몰되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열심히 하기보다는 폭넓게 좀 공부를 하면서 그중에서 한두 꼭지만 진로에 관련된 내용들을 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추세가 뭐냐면 수업량 유연화 프로그램들이 학교에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기말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서를 줘요. 그래서 오늘 받으신 자료의 제 앞부분에 봐보면 다른 학교에서 수업량 유연화 프로그램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공지대가 되고 그 대주제를 보고 각자 구체적인 소주제를 정해라. 그리고 그 내용을 갖다 탐구해라라고 하는 탐구 계획서를 지금 받고 있어요. 5월 달에. 열심히 하는 학교는 이미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5월 달에는 정말 다양한 수행평가라든지 탐구활동이라든지 것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상담사들이 가장 바빠야 될 시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시험 기간일 때는 좀 한가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4월 달하고 6월 달이 한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3월 달, 5월 달, 그 다음에 7, 8월, 9월 달까지는 바빠요. 그리고 이제 정시를 준비하는 상담사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12월, 1월까지는 이제 바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쁜 시기가 있다.
그래서 내가 바쁜 시기와 바쁘지 않는 시기에는 어떤 활동을 하고 무엇을 또 알아보고 이런 것들도 한번 아이들에게만 학습 계획을 세울 게 아니라 우리들도 학습 계획을 좀 세워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 읽어본 중에서 이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반도체 학과들 정말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업의 규모만을 따지게 되면 삼성전자가 TSMC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은 TSMC가 더 많이 벌고 있어요. 그리고 TSMC는 자체 연구원이 무려 3만 명 이상이야. 연구원만. 우리나라 삼성전자 연구원을 따지게 되면 10,000명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 연구만 해서 한 15,000명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연구 개발을 TSMC가 훨씬 더 많이 한다. 그리고 갈수록 점점점 이렇게 좋은 학과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다 빵꾸 났어요. 수시에서. 빵꾸 난 이유는 뭐냐면 의대 약대를 합격하면 다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보험으로 이과를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강한 학과들, 인기가 많은 학과들이 수시에서 빵꾸가 많이 나고 정시에서도 빵꾸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런 학과들이다. 그래서 이 학과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좋은 인재를 모집하려고 하지만 생각보다 좋은 인재가 모이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연세대 고려대 반도체 학과를 들어가려고 하면 당연히 내신 성적이 뭐 1점 초반이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이들은 싹 다 의대학교를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1점 중반 학생들이 합격한다는 겁니다. 심한 경우는 2점 초반 학생들도 합격해요. 왜 빵꾸 나서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야 여기 너무 세니까 안 돼. 라고 생각하면 또 내가 지도한 학생들이 그런 데를 못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 기업이 어디냐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계약 기업을 보면 SK하이닉스 상대로 적고요.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직원이 많다라는 거고요. 또 팹이 많아요. 공장이 많다라는 겁니다. 공장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연구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학부에서 마치고 나 바로 취업하고 싶어라고 하면 그들이 관리직을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니야 나는 좀 더 공부하고 싶어라고 하면 석박사까지도 비용을 다 제공해줘요. 그래서 석박사학비까지도 다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책을 사서 봐라고 별도로 그런 교육비 추가적으로 한 30에서 50만 원씩도 매달 공짜로 또 줘요.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양성해서 연구원들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장의 인력 구조를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관리직은 많아야지 15% 넘지 않아요. 100명이라고 했을 때 15명을 넘지 않아요. 그러면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카이스트, 포스텍 등등 이런 학과에서 이미 관련된 인재들을 다 뽑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거 뭐예요? 요 밑에 있는 학교에서도 반도체 학과를 별도로 양성해서 계약학과처럼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하여대라든지 여기 추가로 또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거 꽉 반도체 학과가 아니더라도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데를 나오더라도 반도체에 취업할 수 있어요. 더 심한 경우는 화학과를 나와서도 삼성전자 취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과하고 반도체하고 뭔 관계가 있지라고 하지만은 매우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권 대학을 가지 않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관리직으로 대기업을 들어가는 것은 매우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뭘 제안해야 돼요? 야, 너가 대기업을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취업이 좀 잘 될 수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나 전문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특성화 고등학교나 중학교 2, 3학년 때 이제 관련된 내용을 해야 되겠죠. 이 친구는 정말 과학만 좋아해. 근데 수학이나 영어가 죽어도 안 돼. 얘가 대학 가서 성공하기는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그럼 당연히 뭐요? 특성화고등학교를 가는 게 오히려 취업을 더 잘하고요. 이 특성화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바로 대기업을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대기업만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대학교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게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 대기업 SK나 삼성에 3년 차만 되더라도 생산직이 연봉이 7천 정도 돼요. 근데 요즘 대기업 나와서 연봉 7천 받을 수 있는 직업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게 많이 뒤집어졌어요. 예전에는 얼굴을 많이 받기 위해서 대학교를 나왔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대기업 생산직이 훨씬 더 돈을 더 많이 받고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고 정년이 보장돼요.
근데 주변에 친구들을 보세요. 대기업 다니고 있는 사람들 지금 현재 뭐예요? 아, 나 이제 곧 있으면 나가야 되는데 뭘 하지? 그래서 예전에는 편의점도 하고 통닭가게도 하고 등등 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걸 이제 뭔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할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냥 대학만 보내는 입학사전 그런 컨설턴트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굳이 이걸 몰라도 돼요. 그러나 이렇게 상담을 열심히 하고 대학생들과 계속해서 교류를 하다 보면 그 친구들이 나중에 취업 때도 연락이 와요. 그래서 취업 상담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취업 이후에도 이 친구들이 그 회사의 분위기는 어떤지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회사마다의 분위기라든지 그런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다. 그리고 이제 대학, 이제 전문 대학이 있습니다. 전문 대학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폴리텍 대학이라고 하면 전문대도 가지 못한 학생들이 가는 학교라는 인식이 있어요.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폴리텍 대학은 웬만한 전문대보다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폴리텍 취업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정말 실습형 위주의 수업들을 더 많이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 그 대기업에서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들이 교수진으로 와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더 취업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나름 반도체 학과 중에서 취업률이 높은 학과들을 나름 이게 선별을 해서 지금 제가 올려준 거고요. 그래서 이 학과를 갔으면 상대적으로 반도체 쪽에 대기업을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다라는 거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데가 제가 봤을 때 영진전문대가 가장 높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영남이공대라든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진주의 연안공전이 지금 현재 여기는 빠졌네요. 그래서 그거까지. 그래서 대기업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 그게 얼마만큼 많이 들어가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겠죠. 이게 영진전문대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과가 이렇게 예전에는 세부적으로 나와졌고요. 대놓고 뭐 있냐면 우리가 협력하는 기업들은 어디야라고 아예 공지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이제 AI, 융합기계, 반도체 전자, 미래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이런 식으로 다 나와져 있어요. 신재생에너지 간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꼭 반도체 학과를 가야지만 반도체를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성적이 좀 더 높아야지만 갈 수 있는 학과가 여기에요. 그럼 성적이 좀 낮았어요. 그럼 뭐요? 신재생에너지를 가더라도 그쪽으로 취업은 할 수 있습니다. 왜 관련된 과목을 듣고 이런 실습들을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작년부터 해가지고 최근 6년 동안 대기업에 취업한 수를 나타낸 거야. 일반 대학교에서 이렇게 보낸 학교가 없을 거예요. 이게 스카이에도 이 정도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을 갖다가 취업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에서 저희가 강의를 많이 듣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애매하게 그냥 4년제 가는 것보다 저는 전문대를 가는 걸 추천합니다라고.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여주더라도 여전히 학부모는 내 아이는 그래도 4년제 가서 그 이후에 다시 전문대를 가든 그 이후에 다시 고시를 준비하든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보든 그때 결정하겠다. 일단은 대학을 보내야 되겠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엄마의 뭔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야 너희 아이 어디 가니? 우리 아이 서울에 있는 대학 갔어. 서울에 있는 무슨 대학이 어디가 됐지 관계없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뭐 한성대라든지 뭐 이런 데를 들어가더라도 난 서울에 있는 대학 갔어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더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 최초에 이제 한국 폴리텍 대학 중에서 반도체 융합 캠퍼스라고 하는 학과가 있습니다. 그 학과에서 봐보면 개설된 교과목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주로 배우는 내용들이 있어요. 물론 이론적인 내용도 배우지만은 실습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말 많이 깔아놨어요. 그리고 그 실습을 할 때 거기에 관련된 자료, 그런 기기들을 갖다 아예 세팅을 다 해놨어요.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보고 그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하기 때문에 취업률이 엄청 높아요. 특히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그리고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하는 건데요. 전문대 중에서 우리가 밀양에 있는 한국 나노 마이스터 학과가 있어요. 여기 교장이 삼성전자 출신이 교장으로 왔고요. 삼성전자랑 최근에 제휴해서 2학년 말 끝나고 난 다음에 성적이 우수한 친구들은 바로 인턴십부터 시작해가지고 채용까지 할 수 있게끔 한대요. 근데 그 모집하는 인원이 무려 몇 퍼센트냐면 30%를 채용하게 돼요.
이 학교의 정원의 30%를 삼성전자가 데려가겠대요. 이 정도로 기업에서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럼 저 학교는 도대체 뭐 때문에 삼성전자의 30%나 채용할까라고 하는 걸 봐보면 고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의 설계부터 장비, 모든 장비가 일괄로 다 세팅되어 있어요. 4년제 대학도 그렇게 장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세팅을 다 할 정도로 많은 그런 장비와 기술자와 연구진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정을 받고 그렇게 취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좀 파악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와 통신공학과를 들어가고 있는 친구들도 반도체 학과를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이제 봐보면 이런 것들은 엄밀히 얘기하면 전자나 반도체 쪽에 관련된 것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좋아서 한 거가 되겠고요. 실제적으로 여기서 지금 의미 있는 활동 같은 걸 보면 이 분야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이렇게 된 부분들이 진로에 관련된 부분이야. 이 친구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구체적인 진로를 가지게 된 것은 2학년 말이나 3학년 때 구체적인 진로를 가졌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1학년 때부터 진로를 가져도 되겠지만 대부분 친구들이 1학년 때 난 진로가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학년 때 선생님 저는요 이런 쪽에 가고 싶어요 라고 이제 딱 진로가 정해져서 3학년 때라도 열심히 하면 생각보다 그래도 괜찮은 학교를 자기 성적대보다 최소 10개당 이상의 대학을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진로 활동에서 IoT 강연을 듣고 난 다음에 원격 의료.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예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약대나 의대나 성적이 되면 들어가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친구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적이 안 되니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생명과학과를 가야 되나? 라고 해서 이제 뭐 공기정화 필터라든지 강촉매라든지 호흡률이라든지 유전자 가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했어요. 그래서 의대나 약대에서 생명과학으로 떨어졌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2학년 진로 활동에서 NFC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NFC라고 하는 것이 하이패스와 같은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얘는 결제 시스템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다가 인증을 해주세요. 뭐래서 학교 졸업장이 됐든 아니면 뭐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집문서라든지 이런 거 또는 이게 명품이라는 것을 인증해 줄 수 있는 그런 증서. 요즘은 이런 증서를 갖다 NFC에다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중고로 팔 때 이게 BTS의 제이홉이 사용하는 자동차야라는 인증이 있으면 그 자동차 중고지만은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명품 가방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조금씩은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유가 착용했던 가방이야 라고 하면 두세 배 이상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걸 누가 증명해 줄 거냐 라고 하지만은 이제는 NFC에다가 거기에다가 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걸 사용했었어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도서관각처럼 우리가 대여할 때도 줄 서서 기다려야 되고요. 반납할 때도 줄 서서 기다릴 때가 있어요. 물론 밖에 통에다가 그냥 집어넣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반납할 때도 일랑 바코드에다 다 찍어서 이렇게 반납하는 게 너무 번거로워요. 근데 NFC 태그가 있으면 그냥 내가 지나가면 돼요. 지나가기만 하더라도 누가 이걸 갖다 대여했고 몇 시 몇 분에 대여했고 반납은 누가 했는지를 갖다 자동적으로 다 하고요. 그리고 얘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까지도 다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매우 발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 그러니까 NFC가 과연 반도체와 뭔 관계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그 안에는 반도체에 관련된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선생님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서 2학년 때 NFC에 대해서 조사했다 보니까 3학년 때는 뭐예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RFID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NFC가 이제 태그를 통해서 하는데 거리에 문제가 있어요. RFID는 거리가 훨씬 더 되게 좀 멀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달리더라도 하이패스 삐빅 삐빅 체크하잖아요. 이게 다 RFID 기술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좀 높아도 그리고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하더라도 얘가 누구 것인지를 갖다 바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이 이용된 게 어디냐면 우리가 무인 편의점이라든지 무인 마트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 RFID를 설치하게 되면
알아서 계산이 다 된다는 거야. 내가 굳이 찍지 않고도. 그래서 들어가고 나오면 알아서 띵동 해서 얼마 사용했습니다라고 문자가 오는 그런 시스템과 다 접목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는 NFC를 날씨 정보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미술품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연결돼 있어 내가 핸드폰만 딱 켜놓고 있으면 그 옆에 미술 작품을 지나가면 띵동 알람이 와가지고 이 작품은 누구 것이고 언제부터 어떻게 되겠고 막 관련된 내용들을 다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도 활용을 할 수 있을 정도다라는 거. 그런 것들도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어, 네. 이건 생명과 조금 연결된 내용이네요. 원래 이제 IVN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 비하이클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해서 최근에는 자동차 안에 통신 시스템이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시동을 끄고 닫고 창문을 열고 닫고 그다음에 얘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얼마만큼 이동을 했는지 이런 정보들을 갖다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인으로 마트 같은 데서 결제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집에 있는 보일러를 끄고 킬 수도 있고요. 등등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로 다 연결돼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테슬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뭐냐면 이처럼 MVMO 사업이라고 하는 그래서 통신 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현대자동차가 통신 사업자를 별도로 냈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모든 자동차에는 지금 현재 5G 통신이 지금 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IVN 사업들을 진행해 가지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뭐냐면 전기자동차에 있는 배터리를 이용해서 가정에 전기를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까지도 이제 진행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점점점 폭넓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있어야지만 첫 번째 뭐 할 수 있냐면 무선 충전 시스템이 구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충전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최근에 충전 시설 가보게 되면 이렇게 1톤 트럭들이 많이 돼 있어요. 왜냐면 1톤 트럭이 가격이 싸다 보니까 많이 보급이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 달려요. 150에서 뭐 200 미만으로 달리다 보니까 자주자주 충전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보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승용차가 타고 이렇게 충전하고 싶지만은 화물차들이 이렇게 대져 있다 보니까 제대로 충전을 못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무선으로 충전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충전하는데 시간을 사용하지도 않고 전기자동차 훨씬 더 널리 보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과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다르게, 자, IBM 그거 시스템 탐구를 의학 계열의 친구가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자, 그 친구가 한 적이 있는데, 자, 이렇게 사실 위에 잠깐만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소장님. 네, 여기 보면은 체내에 그대로 뭐냐면 우선 전력을 공급한다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걸 물리학에서 이 내용을 탐구를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항상 탐구 주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탐구 주제를 하나를 하고 나서 어떤 걸 더 연결을 시켜야 돼? 라는 고민을 너무 많이 해요, 학생들이. 또 그리고 심화를 하라고 하는데 연관이 돼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공학 계열의 친구들이 보통 하고 있는 게 어떤 기기를 만들어내고 연구를 하고, 자, 그런 것들 조금 많아요. 자, 이런 것들에는 항상 장단점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장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편리해지고 뭐가 더 변하게 되는지, 자, 그 변화에 대한 내용들, 앞에 소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사회 뭐 탐구에 대한 문제들, 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고요. 자, 근데 공학 계열의 친구들이라면 그런 장점들보다는 항상 단점에다가 조금 더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자, 단점이 없는 연구에 대한 것들은 없기 때문에 자, 그 단점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들까지 나가면은 자, 그게 한 두세 가지로 쓸 수 있어요. 학생들이 보통. 자, 두세 가지를 쓸 수 있으니까는 이제 연관된 부분들이 이제 물리학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뭐 동아리 활동에서 한 번 더 나온다던가 자, 그게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죠. 자, 그 친구는 의학 계열로 아직까지 합격은 못했어요. 올해 한 번 더 하는데 그 친구가 물리학에서 했던 게 이 내용인데 그 친구는 학생부를 쓰진 않을 거거든요. 이제 내신이 낮아서 의학 계열로 가는데 학생부는 쓰지 않을 건데 학생부는 굉장히 좋은 학생부였어요. 자, 활동들은 굉장히 좋았는데 성적이 조금 부진했던 친구인데 자, 그래서 얘가 뭐냐면 여기에 이제 전력을 공급해주는 과정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초등학교 때 있나요? 중학교 때 전자석 가지고 이게 연료를 공급하고 그걸 전기를 한번 측정해 본 적 있어요. 그거하고 비슷한 원리가 되어져 주거든요. 그걸
물리학에서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본 거죠. 자, 연구를 해본데 우리 몸속에 이게 그냥 장착이 돼야 돼요. 자, 지금 이거 전력 장치가. 자,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없을지. 자, 근데 그 전력 장치는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이 없을지에 대해서 보니까는 생각보다 전력 손실이 나온 논문에서 보면 전력 손실이 조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만큼의 여기가 이제는 무선으로 전력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인체는 다른 조직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직들하고 부딪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조직들하고 부딪혀서 그 장애물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전력보다 조금은 약해지고요. 자, 그리고 여기 안에는 우리가 임플란트 장치 자체가 심어져야 돼요. 뭔가가 있어야지 거기서 전력을 만들어내죠. 자,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코일 부분들이라든지, 자, 지금 커시패티라는 자, 그런 이제 수신용 장치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생각만큼 크기가 적지 않더라는 거야. 자, 그것도 크기가 적지 않더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력을 공급해 준단 말은 열이 나면은 우리 몸속에 열이 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어떻게 되고 혹시나 안에 조직들이 손상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까지도 다 하고 또 우리가 항상 이거를 이게 정보 교환에 대한 거 의료 쪽에는 이렇게 정보에 대한 문제들이 너무 많잖아. 이 정보가 조금 오픈이 되면은 연구될 수 있는 부분들도 더 많을 건데 이게 개인 정보다 보니까 자 그런 정보에 대한 문제들, 자 그런 정보들은 지금 현재 주고받고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까지도 다 문제점을 찾아낸 거죠. 자, 문제점을 찾아냈죠. 그러면 원리 하나 탐구했어요. 자, 그리고 문제점 찾았어요. 어쩌면은 두 가지 탐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반드시 해결책은 제시를 해야 돼요. 학생들이 문제점을 생각을 했다란 말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안 한 거는 학생으로서 조금 메리트가 조금 적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돼요. 자,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친구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코일이 일정한 코일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코일을 가지고 전력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 일정한 코일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장기라든지 인체 조직이 부딪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코일을 조금 넓혀서 에너지를 전달하고 사실 코일 사이에 가 길어지면 우리가 알다시피 전력 손실은 더 증가해요. 하지만은 거기에 인체와 부딪혀서 생기는 거는 좀 더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의 대책인데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해놓은 또 논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논문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문이 계속 많았으면 비교를 할 수 있을 건데 그에 대한 논문들은 조금 많이 없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체에 대한 특징을 고려해서 그 친구가 내놓은 대안은 코일의 간격 자체를 다르게 해서 하면은 전력 손실을 조금 더 줄이지 않을까. 너무 촘촘하게 해서 전력이 너무 많은 거는 좋지만 그때 발생하는 열이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탐구를 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가도 되니까는 그래서 학생들을 이 자녀분들 그죠? 자, 탐구 주제를 찾을 때 그냥 항상 저희들 학생부를 펴놓으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했던 활동들을 한 번 정도 정리를 해놓으라는 이유가 이거예요. 뭐 이런 기기가 있었으면 이런 기기의 문제점은 우리가 뭘까? 자, 이걸 문제점을 자 보완해 줄 수 있는 논문이라든지 각종 자료들이 있는지 자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자 라고 해주면은 조금 더 좋은 탐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공학계열뿐만 아니라 인문계열 친구들도 반드시 확인해 줘야 돼요. 문제점이 생기면 사회적인 문제점이 더 많잖아요. 자, 그걸 자기 나름대로 학생이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보는 것도 좋겠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닥터 김사부의 제일 2화, 제일 마지막에 봐보면 인공심장 교체 그런 걸 수술을 했었어요. 그럼 인공심장을 교체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배터리가 다 닳아서 새로운 인공심장기를 달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배터리를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굳이 인공심장기를 교체하려는 수술을 할 필요가 없겠죠. 이때도 필요한 게 IVN 시스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활용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런 걸 초음파로 충전이 될 수 있는 시스템까지도 개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경계도 전기 자극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자석에 의해서 충전되고 이동시키는 그런 것들도
탐구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이미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다 보니까 1, 2학년 때는 개인별 세특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3학년 때 처음으로 개인별 세특이라고 하는 활동을 진행하게 된 거고요. 그때 이제 뭐냐면 이미 이제 이런 쪽으로 전자공학과 쪽으로 희망을 하기 때문에 관련된 활동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2학년에 실험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스마트 휴지통을 제작해보는 활동을 했어요. 물론 최근에 스마트 휴지통은 우리가 쓰레기를 가져가기만 하더라도 센서가 있어 뚜껑이 샥 열려가지고 버리고 다시 내가 가면 뚜껑이 딱 닫히고 이런 센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직접 만들어 보면서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괜찮아요. 만들어 보면서 여기에 어떤 센서가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센서가 너무 정확하면 나는 쓰레기를 버리려는 생각도 없지만 근처만 가더라도 뚜껑이 열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 때 이런 뚜껑을 열리고 닫히고가 효과적으로,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건 인식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세팅값을 좀씩 다 달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실험을 해봐야지만 확인할 수 있거든요. 단순하게는 금방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갖다 사용성이 편리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를 조절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된 뭔가 자료를 좀 찾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그런 자료를 찾기가 제일 좋은 데가 DBPI입니다. 근데 돈 주고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도한 학생들 중에서 DBPI를 사용하는 학교가 있다라고 하면 그 친구에게 아이디하고 비번을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면 내가 돈을 내고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싫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이언스온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이거 국가에서 주관하는 거라서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자료를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IoT 스마트카라고 치게 되면 관련된 보고서 또는 특허, 그다음에 논문, 동향 이런 다양한 분야별로 관련된 내용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비공개 논문도 물론 있기는 해요. 그 제공하는 데에서 비공개를 하면 안 보여 이렇게 초록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다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해서 해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RFID 카트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RFID 카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들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특허도 있어요. 그러면 특허를 가보게 되면 거기에는 기존과 어떤 차별성을 뒀기 때문에 이게 특허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도 진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쉽게 찾는 방법은 이제 구글에서 찾는 방법이 있어요. 구글에서 RFID 카트, 그다음에 뒤에다가 PDF, 그러면 PDF 자료가 나와요. 또는 아이들이 PPT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뒤에다가 PPT를 치면 다른 친구가 만들었던 PPT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다운받아서 약간만 변경해서 하더라도 시간을 그만큼 많이 절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절약해서 될 수 있으면 적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결과를 내고 내 아이들이, 내가 지도한 학생들이 조금 더 자습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상담을 하면 대부분 학부모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필요하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는 거 아니야라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그걸 혼자 하게 되면 훨씬 더 시간을 2배 이상 많이 뺏기게 됩니다. 근데 같이 상의하면서 주제를 정하고 저희가 이런 자료를 찾아주기 때문에 시간을 그만큼 단축할 수 있습니다. 라는 방향성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이처럼 그냥 자동차에는 이렇게 IBM 시스템들이 많이 적용이 돼가지고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동차에는 카메라부터 몸의 다양한 센서에 이르기까지 다 연결이 돼 있고 이것들이 가정이라든지 또는 마트라든지 이런 것과도 연계돼서 그 활용식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더 빨라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LTE 통신을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5G 통신을 사용해서 처리 속도를 훨씬 더 높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봇공학과가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예 1학년 때부터 나는 로봇공학과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물리 동아리를 활동했다는 것은 아, 나는 로봇이나 관련된 활동이 좋아 라고 하는 친구예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비록 성적이 낮더라도 인솔하기가 훨씬 더 좋아요. 왜? 3년 동안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로봇공학과를 희망했지만 꼭 로봇을 가지 않아도 돼요. 로봇공학과를 희망한 친구들 대부분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1학년 때부터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 코딩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지가 코딩을 또 배워요. 코딩을 배우다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소프트웨어라든지 컴퓨터 공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입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또 실기를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기 능력을 갖다 잘 갖춰서 오히려 더 좋은 학교를 가는 케이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진로를 빨리 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중학교 1, 2, 3학년 학부모들도 연락이 와요. 그래서 중학생들에게 필요한 그런 탐구 활동 프로그램들도 같이 접목해서 진행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도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진로 활동 자체도 이제 로봇에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봤고요. 그 중에서 이제 뭐냐면, 이미 얘가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안드로이드 로봇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졌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생김새와 동일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로봇을 갖다가 안드로이드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봇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내용으로 세트를 작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봐보면 2학년 때 자율활동에서도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탐구활동 별도로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건 뭐냐면 일반 고학생이 이렇게까지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친구는 거기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요걸 해봤다라는 겁니다. 딱따구리가 이렇게 나무를 갖다 쪼을 때 이렇게 사람이 그냥 부딪히기만 하더라도 충격 때문에 아픈데 머리로 계속 쫓다 보면 얼마나 머리가 아플까? 이런 머리의 충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얘를 갖다 각도를 달리했을 때 이 목에 미치는 충격에 미치는 것들을 갖다가 전산주체학, NCS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 전산주체학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그 충격량의 변화를 갖다 직접 시뮬레이션하고 그 시뮬레이션 통해서 각도가 90도가 됐을 때 가장 최소화되었다라는 내용까지 이렇게 보고서를 써가지고 동아리 활동에 반영했던.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 반영한 게 아니라 얘를 가지고 한 번 더 심화 탐구해서 또 다른 곳에도 더 넣었던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직접 이것들을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모형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딱따구리 새를 이용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냐면 3D 프린터로 이걸 갖다가 해야 돼요. 3D 프린터로 모양을 만들려면 첫 번째는 새 모양과 동일한 모양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돼요. 또는 물론 쉽게는 스캐닝 프로그램을 통해서 딱따구리 모양을 갖다가 스캐닝해서 3차원적인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걸 출력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없다라고 하면 내가 직접 모양을 갖다가 모델링해서 만든 다음에 그걸 출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델링 하는 것까지도 별도로 배우게 된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1, 2, 3D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유선형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학년 때 퓨전 360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배워봅니다. 둘 다 3D 프린터의 모델링을 하는데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기존의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단점을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활용한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발전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기정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이 활동 1학년 때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었는데 그 활동을 갖다가 이러이러한 점이 부족해서 2학년 때 이걸 더 추가해서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탐구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1, 2, 3D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모델링을 해봤는데 이 모델링 한계점이 있어서 3학년 때는 퓨전 360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좀 더 다양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나갔습니다. 라는 식으로 구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걸 꼼꼼하게 보는 입학사정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이 기본적으로 하루에 150에서 200명의 학생의 서류를 봅니다. 그러면 그 서류를 볼 때 꼼꼼하게 볼 수 있는 여건이 될까요? 예전에는 자기소개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기소개를 보고 이런 활동을 했어? 그게 어디에 있을까라고 찾아보겠지만은 지금 자기소개도 쓰지 않아요. 그럼 학생부를 통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학생부를 꼼꼼히 볼 수 없고 중요한 내용 위주로는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른 학생과 얼마만큼 차별성 있고 이 학생이 정말 수준 높게 탐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도 확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아예 대놓고 써서 얘가 이 활동을 그냥 3학년 때만 한 게 아니라 2학년 때도 했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끔. 또는 이 과목이 교과에서 다루었다라면 무슨 교과에서 탐구한 이후에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진로활동에 자율활동에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해본다라는 내용도 기록하는 것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생부를 관리하시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1학년 때 안드로이드 로봇을 했는데 그 안드로이드 로봇을 갖다 좀 더 이렇게 잘 활용하려면 인공지능과 접목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갖다 한 번 더 탐구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뭔가 로봇이 움직이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모든 걸 프로그래밍 해갖고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게 BCI에 대해서 탐구했어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만으로도 우리가 모니터가 쳐지고 명령을 내리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안드로이드 로봇도 우리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만큼 처리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로봇을 갖다 명령하거나 조종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다 BCI 기술과 연동시켜서 할 수 있는 탐구 활동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많을수록 탐구할 수 있는 내용과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여기서 소장님이 보시다시피 자, 여기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자, 학생들이 뭔가를 구현은 했는데 그게 표현이 안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녀들은 그걸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러면 여기 실험을 끝났을 때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아줘야 되거든요. 자, 그 찾아주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애들이 잘 활용을 못했던 게 뭐였냐면요. 다들 행렬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행렬로만 표현이 되면은 그 수치만 넣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입체적으로 뭐 MRI 찍듯이 자 이렇게 입체적으로 다 변화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는데 행렬 자체가 우리 교육 과정에 빠져 있어요.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배웠을 거예요. 저희들은 행렬을 배웠는데 지금 교육 과정에 있는 친구들은 배우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근데 2022 교육 과정에 들어가면은 제일 처음에 배우는 공통 과목부터 행렬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된다라면은 행렬은 다 배우고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도 좋고요. 자, 그다음에 MBL도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활용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도 이제 다양한 센서들이 있어서 그 센서의 변화들을 컴퓨터에 그대로 그래프를 그려내고 이제는 분석까지도 다 해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처럼 이제 농구공을 튀기는 그런 운동에 대한 그래프는 단시간 만에 끝날 수 있지만은 이제는 실험이 오랜 시간,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이 센서의 변화라든지 이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센서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면은 그냥 컴퓨터와 연결만 시켜놓으면 돼요. 그 전원만 안 꺼지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부분들을 다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학생들이 실험하기가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학생들한테 저는 어떤 프로그램을 조금 많이 쓰냐면요. 매트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그거는 이제 매트 앞에가 행렬이에요. 매트리스 행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행렬만 조금 계산을 해줄 수 있으면은 훨씬 더 프로그램이 좋아요. 자, 그리고 그 프로그램하고 조금 더 활용해서 쓸 것 같으면 C 언어랑 같이 쓰면은 좋다라는 거죠. 자, 학생들이 정보를 배우면서 파이썬까지는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자, 파이썬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으면 학생들이 C 언어까지 배워놓으면 훨씬 더 좋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C 언어를 배울 때 그래요. A부터 Z까지를 다 배워야 됐어요. 근데 요즘은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 부분들만 배워줘 주면 되거든요. 그게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만 해도 충분히 그것만은 구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리고 좋은 게 아까 소장님이 얘기하셨던 NCS라는 그 프로그램들 이것도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잘 보여져요. 학생들이 보기에 어렵지도 않거든요. 프로그램 사용들. 자, 그런 것들이 조금 많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물리학적인 우리의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예전하고 다르게 예전에는 우리 때도 잠깐 했을 거예요. 컴퓨터 쪽에 관련된 게 관심이 많았던 친구들을 보면 C 언어 책이 뭐 이만큼 두껍고 굉장히 두꺼웠어요.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까지 연습을 하는 경우는 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면은 반드시 학생들이 프로그램화 시켜서 마무리까지 시키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도 한 번 정도는 쭉 찾아보시고 이게 동영상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구현하구나 라는 걸 보시면은 학생들이 실험을 하고 나서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자녀분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나 정도 던져주시는 것들도 좋을 거예요. 네, 이래서
그 다음 단계로 이것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심화 활동이에요. 그냥 단순히 실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실험 자체를 나는 이렇게 다시 프로그램으로 구현해 봤다라는 것도 이제 좋게 되겠죠. 대학에서는 지금 현재 알고 있잖아요. 이제 공학 계열에 갔던 어떤 친구들도 무조건 거의 다 컴퓨터 공학이라든지 인공지능을 부전공이나 복수 전공을 거의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취업이 잘 되고 어느 정도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량들을 고등학교 때 보여줬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겠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내가 필요한 부분만 많이 해요. 유튜브 같은 데 보더라도 이걸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7분 또는 15분 이런 짧게 짧게 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인강조차도 인강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정말 안 되는 부분만 골라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돈 내고 인강을 들을 필요도 없는 그런 시대에 놓여 있고요. 또는 인공지능 어플 때문에 그냥 찍기만 해가지고 관련된 정보라든지 해설 같은 것도 다 볼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서 학원을 잘 선택하냐 안 선택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가 스스로 복습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오히려 더 성적에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는 아두이노 말고도 이처럼 마이크로 비트로라고 하는 비트를 이용해서 다양한 탐구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얘는 칩 하나만 있어도 한꺼번에 다양한 활동들을 다 진행할 수 있어요. 아두이노는 여러 개의 센서들이라든지 이거 쓰임새에 따라서 좀 다른 걸 여러 가지를 좀 구매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얘는 그렇지 않고 하나만 가지고 또 다양한 실험들을 다 진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마이크로 파이썬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굳이 이걸 구매하지 않고 컴퓨터상에서 똑같이 입력해가지고 사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 간단하게 실험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자율주행차 이런 탐구 활동을 할 때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느냐 또는 레이더 센서를 이용하느냐 라이다 센서를 이용하느냐 카메라 센서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식률이라든지 그걸 갖다 잘 어떻게 잘 회피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DBPI에서 혹시나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경로 탐색 알고리즘을 이용한 유아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게임, 로봇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나와 있어요. 유아들이 이런 미로찾기 게임을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 것인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논문을 직접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록만 간단하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활용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으로 시작 지점과 목적 지점만 정해주는데 그 중간에 어떤 다양한 변수가 생길지를 몰라요.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고 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잘 헤쳐 나아가면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설정하지 않으면 그냥 뚫고 지나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로들을 고려해서 최단거리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예전에는 많이 계산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걸 갖다 좀 더 정밀하게 다양한 조건들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최근에 찍힌 내비게이션의 시간을 봐보면 거의 독차 시간과 비슷해요. 근데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중간에 길이 막혔는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니까 도착 시간 분명히 4시야. 그런데 도착해보면 5시에 도착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거의 다 반영해서 미리 공지를 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예전에는 인공위성과 대충 차량이 막히는 것만 감안을 했었는데 지금은 자동차마다 싹 다 센서가 다 있기 때문에 앞 자동차의 이동 속도와 방향성과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그 뒷차에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해줘요. 그래서 훨씬 더 빠르게 정확하게 그런 정보들이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의 알고리즘으로 A스타 알고리즘이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A스타 알고리즘을 가지고 아이들이 인공지능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코딩 쪽에 관련된 콩공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또 자율주행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일반적으로 A스타 알고리즘을 가지고 많은 실험들을 진행해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얘를 이용해 하면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적화된 경로가 아니지만 효율적인 경로를 찾기 위해서도 얘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수학 탐구 활동들이 많이 진행돼요. 근데 아이들이 수학 탐구 활동을 뭐 해야 될지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맨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저희는 그렇게 책을 알려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단톡에 막 글이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학교에서 아예 이런 식으로 탐구 주제를 주기도 해요. 자, 이런 주제가 있어. 그 주제는 교과서 무슨 내용과 관련돼 있어. 얘를 보고 그 중에서 관심 있는 주제를 한 개 선택해서 좀 더 자세히 조사해봐. 라고 상냥하게 제시해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을 거라고 해서 이렇게 보내드린 거고요. 특히 이공계를 가는 친구들은 수학과 과학 채택이 중요해요. 나머지 과목은 교과의 목적만 맞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수학과 과학만 좀 더 깊이 있게 탐구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좋은 탐구 활동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뭔가를 탐구할 때 얘를 미적분으로 탐구해야 되는데 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미적분 말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함수를 만약에 이용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수투에서 다시 미적분을 배우면서 한 번 더 탐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미적분을 배우는지, 미적분을 배웠을 때 시간을 얼마만큼 줄여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의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을 때는 그만큼 다양한 변수를 많이 고려해야 되지만은 그거보다는 미적분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일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으로도 기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연계해서 적어볼 수 있기 때문에 무슨 탐구할 때 한 번 했다. 이게 끝난 게 아니라 그거 말고 새로운 방법으로 내가 최근에 배운 내용 가지고 다시 적용해 본 활동들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하나의 책을 두 번 읽어도 돼요. 첫 번째 읽었던 내용과 두 번째 읽었던 내용이 같을까요? 느낀 점도 다르고 배운 내용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써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데 문제는 학교 선생님이 야, 그거 1학년 때 읽었잖아. 왜 이 책을 또 읽어?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한 책을 두 번, 세 번 넣으면 교수님이 면접 때 물어봅니다. 너 왜 이 책을 세 번이나 읽었어? 세 번 읽을 때마다 너의 그 책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그 생각이나 느낌들이 변화가 되는지 한번 소개해 줄래? 라고 이렇게 질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읽었을 때는 제가요, 뭐는 이해했고 뭐는 이해되지 않아서 좀 답답했었습니다. 2학년 때 이 내용을 배우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걸 읽어보니까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학년 때 무슨 공부를 하면서 이 내용이 다시 한번 궁금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책을 찾아보면서 발췌독해서 읽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해도 오히려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좀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안내해드리는 겁니다. 수학에서 저희들이 이제는 굳이 학생들이 진로에 관련된 탐구가 아닌데 진로를 억지로 엮는 거는 이제는 그거는 입사관들도 별로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봤을 때도 그 부분은 조금 별로였던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아마 강의 안에는 들어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받으신 학부모님들이 받으신 강의 안에 보면은 맨 처음에 그 문구가 있었을 거예요. 자, 지금 교과 과정에서 증명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증명해서 자, 이런 것들도 탐구 역량으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아마 우리 저희 첫 페이지는 읽어보셨죠? 그렇죠? 자, 아마 그게 첫 페이지인가 그렇게 아마도 있었을 거예요. 자, 있었는데 그것들도 굉장히 좋아요. 자, 좋거든요. 수학이나 과학에서 사실 우리가 이걸 이렇게 쓰자. 어떻게 보면 수학, 과학들이 다들 뭐가 되냐면요. 자, 계산 문제일 수도 있어요. 뭐 화학도 다들 시간이 없어서 계산을 못하느니, 자, 그런 계산 문제로 학생들의 역량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계산하는 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증명이 안 되는 것도 너무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증명해 나가는 과정들. 자, 근데 그런 증명들이 다 어디 있냐면요. 우리가 진로 선택으로 하고 있는 수학 같은 경우는 자, 심화 수학 1, 2라든지 고급 수학 1, 2에 지금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는 다 배우고 있거든요. 그 말은 과거라든지 자사고 이런 친구들은 그걸 다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고의 상위권 친구들 아니면 그쪽에 관심 있는 친구도 충분히 증명을 해낼 수 있어요. 자, 과학 같은 경우는 고급 물리, 고급 과학. 자, 그쪽에서 다 증명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는 이론 부분들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한번 정도 체크를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자, 그리고 조금 관심 있는 거 있잖아요. 어떤 친구는 이걸 증명을 한번 해본 적 있어요. 1은 1하고 같다. 1은 1하고 왜 같은지 당연한 거잖아요. 자, 당연한 건데 그거는 수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해요. 증명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 증명이 우리가 고등학교에 배우는 극한 부분이에요. 자, 극한에서 이제는 미분적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다
가지고 쓴다라는 거죠. 그 논리를.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것들도 탐구해주면은 좋고요. 저희들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수학과학은 이제 어떤 이론이나 이런 거 증명하는 과정이 어려우면은 그 어려운 걸 써도 그 전공자 아니면은 이게 수준이 얼마큼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수준은 다 조금은 플러스를 시켜서 봐주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막 선생님 제 진로는 이건데 이 단원하고 제 진로랑은 너무 맞지 않아요. 해서 학생들이 맨 끝에 한 줄 쓴 게 정말 연결도 안 되게끔 그렇게 마무리할 때 이제는 세특에 들어갈 거예요. 사회평가서에 쓰면서 그걸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희들은 그 싹 다 빼버리거든요. 빼버리고 교과에서 심화했던 자기의 내용들을 더 추가를 시켜줘요. 그게 더 필요하다는 거. 그것들이 대학에서 조금 더 얘가 역량이 좋구나. 그리고 수업을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그런 탐구력이 생기고 호기심이 생긴 거죠. 그것들도 이제는 추가시켜서 자녀분들을 볼 때 굳이 그게 아니라면은 수행평가에서 그걸 다 진로에 관련돼서 보는 게 아니라면 교과 탐구를 해도 이제는 선생님들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나 수학은 더 그래요. 수학을 이까지 증명하는 수학자들은 수학자들이 가진 그만의 그게 있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얘가 이까지 증명을 했어. 기본적으로 증명을 많이 하는 그런 과목이다 보니까는 이까지 증명을 했어. 자,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도 거기에서는 좋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인공지능이라든지 컴퓨터 공학을 희망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 친구도 1학년 때부터 관련된 내용에 관심을 가진 친구이다라고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컴퓨터 동아리 활동들을 진행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 활동조차도 3D 프린터라든지 인베디드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 빅데이터 인공지능에 관련된 강의를 들었다든지 그렇게 해서 1학년 때부터 계속해서 동아리나 진로 활동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탐구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처럼 자율활동에서 다양한 탐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학급 특색활동이라든지 학교 특색활동이라든지 그리고 선후배 연합 탐구활동이라든지 학교 자체적으로 R&E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활동들을 진행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진행한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처럼 창의주제 활동으로 자신의 진로에 관련된 내용들을 탐구해보고 제출해라 라고 하는 학교가 있으니까 그걸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의 기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수학적으로 접목해가지고 탐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탐구했던 내용이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자동차 제작하는 건 로봇판 만들거라든지 이런 거는 만들어 봤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현재 만든 것은 아니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좀 조사해 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 조사한 것이 좀 약하기 때문에 얘를 갖다 좀 더 발전시켜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3학년 때 뭔가 실험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개별 세팅했다가 우리가 배달 로봇이 있습니다. 이 배달 로봇이 효과적으로 이렇게 앱을 해서 주문하고 그것들을 전달해주고 하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것들을 컴퓨터 코딩을 짜가지고 한번 진행해보는 활동들을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이론적인 내용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번 만들어보는 모습들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제일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인공지능학과는 어떤 걸 배우고 이제 어떤 걸 탐구 활동을 해야 돼요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하세요. 자, 지금 보면 인공지능 자체가 굉장히 폭이 넓어요. 자, 폭이 넓거든요. 자, 폭이 넓기 때문에 자, 인공지능을 우리 친구가 하고 싶다. 자, 그리고 인공지능을 하는 친구들이 다양한 과에 다 이제 지원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그걸 활용을 안 하는 학과들이 없기 때문에요. 자,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하는데, 자, 인공지능 학과들이 대학마다 자기네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들이 조금씩 틀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 2학년쯤 되면, 2학년 1학기쯤 되면 저는 성적으로는 스코어가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 성적이 얼마나 더 오를까요? 많이 안 오를 거예요. 자, 그래서 그만큼 유지시켜준다, 아니면 조금 더 좋아진다라고 보고, 자, 거기서 학생들이 이제 갈 수 있는 대학들의 를 우선에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했을 때, 우리 애가 최상위권이다. 자,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다양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프로그램도 정리를 했을 거고 여러 가지를 정리를 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연세대 같은 경우는 아까 인공지능학과에서 연세대가 잠깐 나왔는데, 자, 연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 다들 인공지능이 어디다 초점을 맞춰져 있냐면 의료 인공지능.
자, 그쪽에도 조금 초점을 맞춰져 있거든요. 그럼 자기도 이제 그 대학에 지원을 할 것 같으면 거기다가 조금 더 맞춰져 주고요. 자,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이제 어디다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성격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많이 맞추고 있어요. 자, 인공위성으로 이제 위성이죠. 자, 위성을 활용을 해서 자,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많이 짜내거든요. 자, 그렇게 짜내가지고 논문들도 그것들도 많아요. 이제는 환경에 관한 논문들이 이제는 위성을 활용을 해서 이제 환경의 오염도를 보고 자, 거기서 이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것들이 이제 그럼 자기네들이 해결을 못하는 거잖아요. 자, 그걸 해서 이제 환경공학과에 같이 협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많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조금 많으니까 그거를 활용을 해서 자, 지금 인공지능이 어디 쪽에 지금 그대로 바이오랑 연결이 많이 되어져 있는지 자, 그대로 기계학습만 계속 활용을 많이 하는 데도 있어요. 자, 세종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지만 그중에 바이오도 연결을 많이 시켜주지만은 기계학습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 그리고 자연어에 대한 연구들을 조금 많이 하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성적들. 자, 근데 너무 이렇게 성적이 낮은 애들이 이제 가고 싶은 인공지능 학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높은 대학을 쓸 수는 없어요. 그럼 전략적으로 내가 갈 수 있는 학과들을 보고 거기서 특히나 3학년이나 2학년 2학기 때 마지막을 시킬 때는 그걸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제일 공학과 뭐 하는지 알겠어. 소프트웨어 뭐 하는지 알겠어. 빅데이터는 뭐 하는지 알겠어. 이놈의 인공지능은 우리네가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걸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래서 마지막 활동들을 뭘 해야 되는지, 어떤 구체적인 활동들을 해야 되는지가 문제인데, 그거는 항상 저희들 얘기 많이 하죠. 대학의 실험실, 연구실들을 보면은 어떤 걸 하고 있는지가 많이 나와져 있어요. 그리고 아까 논문도 얘기했죠, 그죠? 그 논문을 칠 때 어디냐면 그 학교 학과를 치면은 그 교수님들이 쓰신 논문들이 다 나와요. 논문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그리고 저거를 도구 부분에서 그거 해야 돼요. 최근 거를 찾으셔야 돼요. 자, 최근 거나 한 최근 2년 정도까지를 찾으셔야 되거든요. 찾으면은 여기서 이런 연구들을 조금 많이 하네 라는 걸 보이면은 우리 학생들이 자, 우리 자녀분들이 어느 쪽에다가 마지막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가 나온다는 거죠. 왜? 그 교수님들이 면접에 들어올 거니까 자기의 관심사를 10분 동안 이제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참고하셔서 인공지능이나 컴퓨터공학 이런 친구들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공학이 다 그래요. 기계공학이라 해서 똑같은 거 다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안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주로 하고 있는 그런 실험들이라든지 연구 분야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지금 열심히 이제 그러니까 반도체, 인공지능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플라즈마가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왜 나왔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학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얘가 지금 이제 핵융합 발전을 할 때 사용되는 그런 용기를 제작하는 게 전 세계에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밖에 못해요. 그래서 프랑스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도 이 용기를 갖다 우리나라에게 제조해서 설치까지 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왔고, 그래서 현재 프랑스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도 현재 우리나라가 이 핵융합 발전소에 용기를 갖다가 직접 설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진행을 하려면 1억 도 이상의 온도를 내야 돼요. 그럼 1억 도까지 견딜 수 있는 소재가 과연 우리 주변에 있을까요? 거의 없겠죠. 그래서 새로운 소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봤을 때는 신소재만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구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발생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할 때에도 반도체 칩이라든지 그다음 인공지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모든 사항들을 다 사람이 일일이 다 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거기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은 무엇이고 여기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은 어떤 것들이 가용하는지를 갖다가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팀을 짤 때 될 수 있으면 너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꼭 하지 마. 내가 꼭 하고 싶은 그런 탐구 주제가 없어. 그러면 친구들이 하고 싶은 주제를 선택해라. 그리고 그것 중에서 한 꼭지만 네 진로에 관련된 내용을 넣자. 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그럼 융합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죠. 그중에서 자기 진로에 대한 내용을 깊이 있게 탐구할 수도 있으니까 전공 적합성과 융합적인 모습을 다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자가 하고 싶은 주제만 하려고 하지만은 친구가 하고 싶은 주제도 발전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꼭 리더가 아니더라도 다른 친구가 제안했던 내용들을 발전시키는 것도
서버트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하기 위해서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관련된 다양한 이제 활동들이라고 해서 얘를 우리가 주변에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동기를 봐보면 과학 탐구 실험 과목에서 얘를 배웠어요. 엔트리라고 하는 프로그램. 요즘 초등학생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프로그램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과연 인공지능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갖다가 구현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약간 황당하지만은 어쨌든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주변의 다양한 곳에 활용이 인공지능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탐구해보고 그래서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면 뭐 중학생도 다 쓸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네, 이걸 직접 프로그램을 짠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건 그냥 자료만 조사하는 보고서다 보니까 쉽게 끝낼 수가 있어요. 근데 마치 보고 뭐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그런 거기 때문에 한번 보고서도 써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공학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필요해요. 대표적으로 전기공학과에서 많이 사용되는 게 뭐냐면 전력 반도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실제로 발전소에 전기를 생산해내고 있어요. 그게 각 가정집에 이동하는 가정 전선에서 약 1억, 아니 1조 5천억을 손실한대요. 1년에. 생산된 전기가 가정집이나 공장에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손실되는 전기가 무려 1조 5천억이에요. 이렇게 많은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기의 낭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진행되는데 그런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전력 반도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연구들도 생각보다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는 연료전지에 관련된 내용들도 알아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전처럼 그냥 전기 그런 거야. 전기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회로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저항에 관련된 내용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더 특화된 내용들도 전기공학과에서 배우기 때문에 아이들 탐구하는 내용 자체도 조금 이렇게 차별화돼서 탐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처럼 보면 이렇게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하는 거나 또는 지라갈륨이라고 하는 것이 핸드폰 충전기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고압 핸드폰 충전기, 뭐 100와트, 150와트, 200와트 정도 되는 충전기 같은 경우는 주로 다 지라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고속 충전과 그다음에 이렇게 빠르게 충전하는 데 있어서는 얘가 무조건 필요해요. 소형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전기 자동차라든지 뭐 변압기라든지 이런 데 좀 큰데 사용되는 것은 실리콘 카바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고요. 앞으로는 새로운 반도체는 갈륨 옥사이드를 이용한 이렇게 전력 반도체도 만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속자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소자니까 뭐예요? 화학과 또는 신소재과, 화학공학과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반도체 학과를 갈 때 꼭 반도체 학과를 가야지 그쪽에만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재료에 관련된 내용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화학과를 나와서도 반도체 회사에 취업이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중에서 최근에는 이제 양자역학과 연계해서 기존의 반도체 성능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연구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에서도 강전이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태양광 발전의 효율을 높이는 그런 연구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점에 의해서 강전이 효과를 규명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탐구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양자점이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사용되냐? 우리가 가장 간단한 것은 삼성전자 그 디스플레이, TV 화면을 보면 퀀텀 TV라는 게 있어요. 그 퀀텀 TV가 양자점을 이용한 TV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들이 좀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칩에도 사용되고 있고요. 이게 퀀텀 디스플레이에 사용되고 있는 거고요. 레이저에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 전지판에도 활용이 되고 있고 등등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양자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양자점을 이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걸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내가 추가적으로 알아보고 싶은 건 무엇인지, 얘가 나와야지만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주제가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주 이거는 뭐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태양광 패널이 대부분 다 검정색이나 진청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진 친구가 있어요. 궁금증 안 가진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럴까?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빛을 많이 흡수해야 되니까. 어두워야지 빛이 잘 흡수해요. 우리 여름철에 검정색 옷 입고 하면 더 덥잖아요. 그러니까 흰색 옷을 입어야지만이 뭐예요? 반사가 많이 돼서 그만큼 상대적으로 뭐예요? 덜 덥다라는 겁니다.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용했는데 최근에 이처럼 검정색을 사용하지 않고도 태양 전지판을 갖다가 개발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명 태양 전지 패널도 만들어졌고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다양한 색깔 나타내는 태양지 패널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건물 외벽에다가 붙여가지고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그게 다른 말로는 페로브스카이트 전제라고 하는 게 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도 사용이 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반도체를 설계할 때 이제는 10분만 해도 내가 원하는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더 효능이 좋은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느냐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애플의 M1, M2, 최근에는 이제 M3 반도체를 개발해서 이제 출시를 하려고 해요. 올 연말쯤 되면. 이 M1 반도체는 단순하게 M1 반도체가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맥북이라든지 아이맥과 같은 컴퓨터에도 활용이 될 정도로. 그런데 얘가 개발된 아키텍처는 우리가 저비용으로 전기 소모를 최소화시키면서 만들었는데 성능까지 극대화시킨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최적의 효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누가 설계를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칩의 가격과 활용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예전에는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걸 갖다가 쉽게 설계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미 개발되었고 얘를 이용해서 누구나 반도체 설계 회사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정부에서도 이 회사들 내가 이런 반도체 설계 회사를 만들고 싶어. 그럼 정부 회사에 무조건 나와요. 기본적으로 1억에서 2억 정도씩 돈이 나와요. 공짜로. 어디에다 어떻게 썼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 실패했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아이디만 좋으면 이런 것도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플랫폼들이 별도로 나와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반도체가 예전에는 이렇게 좀 컸어요. 근데 최근에는 뭐예요? 5나노, 3나노, 그 다음에 2나노까지 반도체가 개발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3나노 반도체는 이미 지금 시판돼서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 하반기에 나오는 아이폰에는 3나노 반도체 칩을 이용해서 사용할 거라는 겁니다. 왜? 핸드폰은 작아지는데 더 성능이 뛰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뛰어나려면 뭐예요? 더 집적도를 높여가지고 거기 안에 많은 그런 칩들이 들어가지고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미세화, 초미세화 공정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문제는 너무 칩과 칩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게 되면 전기가 흘러나가는 누설 변조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그 기능이 약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생길 수가 있고요. 에너지 손실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누설 전기가 생기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작으면서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고래의 또는 상어의 꼬리 지느러미와 같은 모양을 가졌다라고 해서 펫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서 3면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여기 초록색으로 된 이 3면에서 활용해가지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고요.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해서 모든 면 얘는 3면이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4면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일한 면적인데도 동일한 크기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표면적이 넓어졌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가 누설률을 줄이면서도 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연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려면 결국 뭐요? 반도체 패키징 기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반도체 패키징 기술에 대해서 알게 된 다음에 그럼 반도체 패키징 기술은 무엇이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탐구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는 이제 반도체 패키징 기술에 한 번 더 탐구한 다음에 최근에는 첨단 패키징 기술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SIP 기술이 사용됐다. 근데 지금에는 3D 패키징 기술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고 그 전에 가장 멀리 많이 사용된 게 TSV 기술을 사용해서 이렇게 사용하더라. 그럼 그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하고요. 이런 것들을 갖다 줄이기 위해서 이제 뭐야? 반도체 기판에다가 전선을 써요. 그러면 누설류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는 솔더볼 기술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새로운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것도 결국 얘가 전기공학과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화학공학과라든지 또는 화학과에서 얘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학과에서도 이런 연구실이 있어. 그럼 그과를 가더라도 반도체 회사에 취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안계정 소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그 학과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학과 연구실에 내가 하고 싶은 연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까지 같이 연계해서 두 가지의 보고서를 작성해 볼 수 있는 활동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런 활동을 직접 적어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참여자도 적고 안 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기존에 준 그 내용과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저희 강의를 듣거나 저희 자격증 과정을 들 때는 대부분 다 실습이 있습니다. 실습이 없는 강의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 실습한 걸 피드백을 다 해줘요.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걸 더 발전시키면 좋겠습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탐구할 수 있는 주제를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시차별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학교 특색활동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기별로 얘는 강의하고 얘는 모든 탐구하고 이렇게 할 거니까 그 중에서 너가 듣고 싶은 거 골라. 그리고 나면 그 활동을 해. 활동한 내용 우리가 세특에 넣어주겠어. 라고 하는. 관심 있는 학교들은 이런 식으로도 다양하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탐구 주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실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우리 학교에서 실험 기자재도 없어. 근데 그걸 하겠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대학교를 섭외하죠. 대학교 연구실에서 그걸 할 수 있어. 어쨌든 그걸 할 수 있는 탐구 재료를 구할 수 있어야지만 그걸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하고 뭔가 주제를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연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선행 연구 결과를 찾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탐구 기간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될 것인지도 예측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약간 긴 걸 좀 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많이 해요. 그 이유는 뭐냐, 실제로 6개월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실험을 한 달 정도밖에 안 하는데 6개월이라고 해요. 왜냐면 3월 달에 계획서를 세우고 조언을 모집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중간 과서 끝나고 1차 실험을 해보고 또 실패했으면 2차 실험을 기말고사 끝나고 한번 하고 그다음에 보고서 작성하고 발표하면 6개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6개월 과정 그러면 그렇게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우리가 자, 일반 대학교에서 실험한 것처럼 매일 하루에 1시간씩 이렇게 실험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기간, 내가 노력한 과정 이런 것들도 같이 소개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이제 유전자를 가지고 사람하고 이제 동일하게 저희들이 사람에게 실험을 할 수 없으니까 자 그럴 때 많이 쓰는 게 저희도 초파리 많이 쓰고요. 자 그다음에 자 꼬마 선충 많이 쓰고 제브라 피쉬를 조금 많이 쓰는 편이에요 학생들이. 자 그러면은 얘들이 탐구 기간이 얼마큼이냐에 따라서 또 주제가 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쓸 수 있는 재료들이 좀 틀리다는 거죠. 자, 우리 초파리는 알잖아요. 그죠? 가만히 놔두면 2, 3일 후에 죽어버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단기간에 할 때 간단한 실험들, 뭐 학생들이 많이 했던 빛공해라든지 자, 이런 거에 대한 실험들을 할 때 조금 많이 썼던 것 같고요. 자, 그냥 꼬마 선충은 얘는 조금 오래 사는 편이에요. 자, 보통 얘들이 한 3주에서 4주 정도 살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더 잘 키우는 애들도 있어요. 얘를. 그러니까는 이제 알을 놓고 이래가지고 하는 경우까지도 있는데, 자, 그렇게 키우는 경우도 있고요. 제브라 피쉬는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2년 동안 살아요. 오래 사는 애들은 2년 동안 살기 때문에 약간 이제는 보통 한두 달 이제 약품을 넣거나 자 그러다면 한두 달에 움직임의 변화들은 보일 수 있지만은 크게 이런 변화들을 많이 못 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동물을 이렇게 연구하거나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6개월이나 1년 과정으로 이렇게 제브라 피쉬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져 준단 말이에요. 주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주제가 뭔지 탐구 기간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도 자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재료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확인해 보면 좋을 거예요. 보통 이게 1년 과정인데 만약에 우리가 자 지금 저걸 썼다라고 하면은 초파리 썼으면 초파리를 얼마나 만들어내야 될까요? 네, 그런 문제들도 있어져 준다라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1학년 때 과목별로 연계된 단원과 그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탐구 주제를 소개했으니까 얘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으셔서 얘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를 그대로 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다른 친구도 이미 다 써봤던 그런 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탐구 주제만 보고도 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 확인해 보시죠. 특히 이제 물론 우리나라에 섬유공학과가 많진 않아요. 섬유와 디스플레이가 또 연동시켜가지고 탐구하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에서는 섬유와 반도체, 섬유와 배터리를 연계해가지고 탐구하는 활동들도 많이 있으니까 아 이렇게도 가능하구나. 우리가 뭔가 탐구 주제에 대한 지식들이 많아야지만 아이들에게 추천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탐구 주제를 책에 있는 내용들을 쭉 다 읽어보면서 아 이런 것도 탐구 주제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거 확인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갖다 결정하시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같이 올렸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고교학점제 거기 보시면 공학계열에 관련된 다양한 탐구 주제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쳤고요. 오늘 강의 들은 내용 중에서 궁금한 내용 질문하시고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리고 마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 선생님 들으시니까 어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미 선생님? 학생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꼭 보셔야 돼요. 미리 보고 궁금한 거 체크해가지고 질문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해야 돼요. 네, 그냥 열심히 들으면 의미가 없어요. 아, 사실 저도 처음에 이걸 컨설팅을 하면서 학생들의 학생부를 가져왔잖아요. 학생부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들을 다 인터넷에 다 찾아봤어요. 그게 무슨 단어인지, 뭐, 그리고 얘와 관련된 연구는 뭐가 있었는지, 자, 그걸 처음에는 모르니까 하나를 다 찾아봤어요. 자, 그걸 하나 찾아보면은 보통 한 페이지를 보는데 하루가 다 가요. 정말 거기에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음, 뭔가를 찾아보고 지금은 이제 자료들이 워낙에나 좋은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훨씬 더 공부하시기는 편하실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의 뭐 1학년, 2학년 학생부가 있다라고 하면은 자, 그러면 그 학생부에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그 활동들을 인터넷에 구글에 검색만 하면 어디가 얼마큼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인지를 다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그걸 정리를 해서 심활동을 하시면 되고, 아, 이런 연구도 되구나. 우리 애가 이런 활동을 했구나. 또 새삼스럽게 알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근데 사실 저희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사실 이렇게까지 뭐 실험하고 이렇게 보고서 쓰고 이런 친구가 극히 드물거든요. 거의 수행평가 하는 시간대가요. 주말 밤늦게 잠깐 검색해가지고 죽겠다 하는 친구들이 거의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 학생들이 생각보다 대학을 잘 못 가요. 네, 생각보다 못 그런 것 가요.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내는 학생들은 가면은 그 얘기예요. 가서 대학 가서 등급 얘기하지 마라. 아, 등급 얘기하지를 마라 그래요. 걔는 거의 4.5등급인데 그 과에 들어온 애들은 제일 끝이 3점 초반이에요. 4.5등급이면 1.23이 떨어지는 거죠. 1.23은 굉장한 거예요. 모든 학년의 모든 과목이 1등급 애들 모든 애들보다 1등급이 처지는 애들이니까요. 그래서 걔는 얘기 안 한대요. 그런 친구들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것들이 추천분야 하면 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중요한 거를 모르는 거죠. 자, 그리고 네. 그 지역의 학생들도 저희들 만나보면은 고3쯤 되면 후회해요. 왜 자기가 이렇게 관리를 했는지를 그때 후회하는데 손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적죠. 네. 그리고 선생님이 그 또 이따 지역의 얘기해 주지 않아요. 부산이나 강주가. 또 아, 그리고 한국어서 그 지역의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학생들이 해주잖아요. 다 네. 그러진 않아요. 어머니들이 이렇게 미리 서울 쪽이나 이런 데서 막 가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공부도 하시고 사실 저희 톡방에도 거의 1,000명이 넘게 계시는데 그중에 학부모님들은 저번 강의도 의대 강의도 초등학교 6학년 어머니가 거의 다 질문 다 하셨어요. 하셨고요. 자, 지금 저하고 단독으로 통화를 하신 부모님은 초등학교 5학년 어머니세요. 그런 음, 분들은 미리 어머니가 뭐 학생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는 아니지만 어머니가 미리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죠. 어머니가 우리 애가 고등학교를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게 가만히 음, 놔두진 않죠. 우리 애가 못하는 것 같으면은 뭐 학원 선생님 도움을 받던 학교 선생님한테 뭐 이런 거를 한번 의논해 보듯 하신다는 거죠. 음, 다 다른 거예요. 우리 음, 지역은 다 그런 것 같아. 그건 또 아니에요. 그 중에서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 열심히 이제 계획을 세우고 또 학교들도 조금씩 달라요. 예, 그렇게 하는 거는 다 또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그한 고교학점제 번씩, 시행되면 더더욱 그럴 거예요. 아, 고교학점제 시행되면 더더욱 그럴 거라는 거야. 탐구 활동을 하느냐 못하느냐 결과가 네. 엄청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많이 날 왜냐면 것 성적인 같아요. 차이가 없으니까. 네.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아직까지 준비하실 시간은 있을 거예요. 자, 준비하실 시간은 있는데 좀 빨리 준비를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저희들 아침에 지금 세이노의 가르침 읽고 있잖아요. 이번 주 다음 네, 주가 네. 그거잖아요. 그 내용들 보면 쌤 읽으셨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이 나와져 있어요. 하루에 영어를 4시간씩 공부를 하면은 이제 내가 영어를 마스터하는데 3년이 걸린다.
하지만 내가 하루에 이거를 8시간을 하면은 1년 반이 걸릴 것이다. 자, 그러면은 그것도 시기를 앞당겨야지 되지 않겠냐라는 게 세이노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럼 내가 뭔가를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거 8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루의 절반 12시간 정도를 투자를 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거를 집중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현재 우리의 교육이, 학생들의 교육이 이렇게 바뀌고 대학 입시가 이제 이렇게 바뀌어져 갈 것 같으면은 조금씩 이런 변화는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아,